소설 신인간혁명 1권 제2장 신세계. 새로운 무대는 펼쳐져 있었다. 은파 저편에 양양한 세계가 무한한 나래를 펼치듯 커다란 비상의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놀룰루를 출발한 지 5시간 반, 야마모토 신이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미 대륙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이 대지로 이어지고 지평선 저쪽은 옅은 안개가 끼어 하늘에 녹아 있었다. 밑으로는 만을 따라 시가지가 펼쳐져 있고 그 맨 앞에 골든게이트 브릿지의 붉은 교량이 석양을 받으며 우뚝 솟아 있었다. 샌프란시스코이다. 신이치는 정확히 100년 전 일본 최초의 방미 사절단이 처음 밟은 미국 땅도 이 샌프란시스코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1860년 2월 13일 방미 사절단 77명은 미일 수호 통상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하고자 미 군함 포해턴호로 요코하마항을 출발했다. 배는 폭풍우를 만나 힘든 항해를 해야 했으나 하와이를 거쳐 3월 29일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항해술의 실지 훈련을 겸하여 방미사절단의 여러 도구, 식료 등의 수송을 맡았던 간린 마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이 배에는 함장인 가츠 린타로 외에 후쿠자와 유키치 등이 승선하고 있었다. 쇠국으로 닫혀있던 해외 교류의 문호가 열려 서양 문화를 접하게 된 후쿠자와 등의 충격은 컸다. 간린 마루는 얼마 후 귀국길에 올랐으나 여기서 접한 그들의 견문은 일본의 근대화를 촉진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다. 한편 사절단은 포에턴호로 더욱 남하하여 파나마 지협을 기차로 건너 또다시 배로 대서양을 북상하여 워싱턴에 도착, 여기서 조약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후 미일 관계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장에서 서로 적국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미국이 가한 인류 최초의 원폭 투하라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역사의 상처를 남기고 종전을 맞이했다. 패전국 일본은 점령하에 놓여 전후 6년이 지난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윽고 강화 조약이 조인되고 동시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조인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이로써 피점령 상태를 벗어나기는 했으나 안보 조약은 일본에게는 매우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었다. 신이치가 세계의 제1보를 새긴 1960년은 안보 조약의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 국내가 격동하던 해였다.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대일 강화 조약과 불가분의 것으로 조인되어 있었다. 이때 안보조약이 맺어진 이유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독립을 획득해도 무장을 해제한 일본으로는 자위할 유효 수단이 없었다. 따라서 미군이 일본에 계속 주둔하는 대신에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데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원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자체가 전 연합국이 조인하는 전면 강화에는 미치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의 일면 강화였다. 그로 인해 일본은 냉전 구조 속에서 처음부터 서방 진영의 반공체제 일부분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안보조약으로 일본의 방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미국에게 종속을 고정시킨다고밖에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안보조약에는 미국 측의 권리는 명기되어 있었으나 책임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었다. 예를 들어 미군이 출동할 수 있는 것은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 내란이나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을 지키기 위해 출동할 의무는 없었다. 더욱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제3국 기지를 사용하거나 군대가 통과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일본의 주권은 현저하게 제한당하고 있었다.
또 조약 전문에는 안보 조약은 잠정 조치라고 하면서도 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나아가 일본이 침략의 자국을 방위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표현이긴 했지만 일본의 재군비를 요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자위를 위한 전력을 일본이 보유할 때까지 미군은 계속 주둔하며 미군을 철수시키려면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실 일본은 그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여 1950년에 발족한 경찰 예비대를 보안대로 재편 강화하고 이윽고 1954년에 자위대로 발전시켰다. 이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은 1951년 10월 26일에 중의원에서 비준되었으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점령하에 놓인 패전국 일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에게 불평등한 조약임은 누가 보아도 명확했다. 조약의 개정에 의욕을 불태운 것은 기시 내각이었다. 기시 수상은 1957년 2월 내각이 만들어지자 곧바로 자위대법, 방위청 설치법이라는 방위 입법의 개정에 착수하여 자위대원 약 1만 명을 증원하고 군비 증강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이미 고도 성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1956년의 경제백서에는 이제는 전후가 아니다 라고 기록할 정도로 일본의 경제력은 서방 국가들에 근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군사력과 경제력의 확대를 배경으로 기시 수상은 안보조약의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반공 군사 국가가 됨으로써 미국과 대등한 관계가 되고 동시에 소련,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외교 자세를 확립해 간다는 의도가 그에게는 있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한 요시다 전 수상의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 발전에 주력해 일본의 부흥을 도모하며 경제력으로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진력한다는 노선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편 미국은 그때까지는 안보조약의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을 해왔으나 마침 이 무렵에 극동 전략이 전환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당시 소련의 기술력은 이미 ICBM을 실용화하여 모스크바에서 직접 워싱턴을 표적으로 겨냥하는 데까지 진보하고 있었다. 미사일 기술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은 소련에 대응하려고 ICBM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나토 각국과의 기지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소련 포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었다. 동시에 극동 전략도 미국은 핵미사일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그와 함께 미사일 기지의 필요성은 증가되었으나 일본의 지상군을 배치하는 의미는 차츰 희박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안보조약의 개정에 미국이 동의하여 제1회 미일 협의가 행해진 것은 1958년 10월 4일이었다. 그 한편에서 기시 내각은 그와 보조를 맞추듯 4일 후인 10월 8일 돌연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기시 내각이 제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란 경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소지품 조사, 토지, 건물의 현장 검색 등 경찰관의 재량을 대폭 인정하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의원에 제출되자 제1야당인 사회당은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그때까지는 일체 심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매스컴에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경직법 개정은 대중오락 잡지에서도 기사로 다루어져 데이트도 방해하는 경직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위험성을 호소했다. 자민당의 경직법 개정을 단행하려는 배경에는 이 해의 전면적인 실시로 강한 반발을 일으킨 교사의 근무 평정에 대한 1교조의 반대운동이나 오지제지의 노동쟁의 등을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또 안보조약의 개정으로 반대운동이 고조될 것을 예상하여
선수를 치지 않았나 하는 견해도 있었다. 사회당은 국회에서 경직법에 격렬하게 저항하고 원내에서는 경직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사상,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각종 단체가 참가했다. 그리고 11월 5일에는 문화인이나 여성단체도 참가하여 단체 행동에 돌입, 동맹 파업에 들어간 노동자는 460만 명이라고 한다. 더욱이 15일에도 전국에서 대대적인 항의 집회가 열려 전에 없는 대규모 항의 행동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기시 내각은 사태를 수습하고자 결국 경직법 개정을 단념했다. 민중의 힘만큼 강한 것은 없다. 민중의 힘은 대지의 강함과 유사하다. 일단 분노의 마그마를 내뿜고 진동하기 시작하면 산마저도 움직이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시대, 사회를 바꾸어가는 원천은 언제나 민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직법의 철회는 대중운동이 가지는 커다란 가능성을 다시금 말해주는 것으로 각계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이 경험은 사회당에게 국회에서 의석수가 모자라도 대중운동을 확대시키면 중요 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경시로 이어지는 위험성도 간직하고 있었다. 아무튼 기시 수상은 이 경직법 개정 문제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잃고 내각의 전도가 위태로워질 정도로 불신을 사게 되었다. 기시 내각이 궁지에 몰려있던 11월 27일 황태자 아키히토 천황과 미치코비의 결혼이 발표되었다. 그때까지 보도가 통제된 매스컴은 이 결혼을 일제히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연일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보도되었다. 황태자비가 처음으로 평민에서 선택된 것도 있어 국민의 관심은 정치에서 일변하여 황태자비에게 쏟아졌다. 매스컴의 보도에는 가로의자와 테니스 코트에서의 로맨스 등 자유연애가 강조되고 미치코비는 쇼와의 신데렐라로 일약 각광을 받으며 미치 붐을 일으켰다. 그와 함께 기시 내각에 대한 격렬한 비판은 자취를 감추고 비난도 차츰 약해졌다. 너무나도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춘 이 결혼 발표의 이면에는 기시 내각의 획책이 있었다는 말조차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경을 벗어난 기시 내각은 안보 개정을 위한 당내의 조정과 미일 협의를 추진하여 그 준비를 착착 추진시켰다. 사회당은 비무장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안보조약의 개정에 반대했으나 안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아직 낮았다. 사회당의 주장은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는 점에서는 자민당과 같았지만 동서양 진영에 대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려면 현재의 안보조약을 폐지하고 일본, 미국, 소련, 중국으로 이루어진 안전보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국과의 조약을 인정한 다음 불평등성, 편무성을 시정하여 쌍무적인 조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자민당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라고 해도 좋았다. 야당 측이 안보 반대 운동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다음해 1959년 3월 말의 일이었다. 이때 사회당, 총평등에서 경직법 개혁 반대 국민회의와 이어지는 형태로 간신히 안보 개정 저지 국민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반안보 세력의 공동 보조는 쉽게 흐트러지는 법이다. 이에 10월에는 사회당에서 33명이 탈당하여 사회클럽을 창단하고 다음 해인 1월에 반공과 의회주의를 내걸고 민주사회당을 결성했다. 이것이 훗날 민사당으로 된다. 반안보 세력의 공동 보조가 흐트러진 것은 사회당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볼 수 있었다. 또 학생운동을 담당하는 전일본 학생자치연합회, 전학련도 주류파와 반주류파로 분리되어 양자 간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원래 전학련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있었으나 당 중앙의 지도에 반발한 학생 당원들이 1958년 말에
공산주의자 동맹을 결성. 그 학생들이 전 학년의 집행부를 차지하여 주류파를 형성하고 공산당계 학생들이 반주류파가 되었던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 개정의 교섭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59년 11월 27일 안보 개정 저지 국민회의는 제8차 전국 통일행동을 계획하고 국회에 안보조약 개정의 교섭 중단을 청원하는 데모를 단행했다. 그것은 질서정연하고 조용한 데모였다. 그러나 그때 전학년 주류파의 학생과 일부 노조원이 국회의원 정문을 열었고 연이어 데모대 약 2만 명이 국회 군내에 돌입했다. 이 국회 돌입은 분트의 지도자들이 계획했다. 그들은 미국뿐 아니라 일본과 소련 모두 제국주의에 빠져 있다면서 모든 제국주의를 분쇄하자고 외쳤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제1보로 안보 개정의 저지를 들고 그를 위해서는 폭력적인 항의행동도 불사한다는 과격한 주장을 전개했던 것이다. 각 신문은 다음날 조간에 데모대 국회 군회의 난입 등의 제목으로 이 사건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자민당은 이 난립 사건은 국회의 권위를 짓밟는 것이며 이것은 공동 모의로 행한 계획적이고 혁명적인 파괴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사회당은 전 학년 등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로 반성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 공산당은 전 학년 주류파가 트로츠키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안보 개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 틀에 박힌 데모만으로 안보 개정을 저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던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전 학년은 기성정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많은 학생을 규합하면서 위세를 더해갔다. 국회 난입 사건으로 자민당은 곧바로 국회 주변의 데모나 집단 행동을 규제하는 국회 심의권 확보 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중의원에서는 여당만의 단독 심의로 이 법안을 가결시켰으나 최종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았다. 1960년 1월 16일 기시 수상을 비롯한 일본 측 대표단 일행은 미일 신안보조약을 조인하고자 하네다를 출발하여 미국으로 향했다. 하네다 공항에는 전날 밤부터 전학년 주류파 학생 700명이 농성을 하며 미국 방문을 막으려고 했으나 경관대에 저지당했다. 그리고 19일 오후 2시 반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동석한 가운데 하터 미 국무장관을 수석으로 하는 미국 측 대표와 기시 수상을 수석으로 하는 일본 측 대표에 의해 신안보조약이 조인되었다. 장소는 100년 전 방미사절단이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백악관의 이스투름이었다. 더욱이 이 자리는 미합중국 군대의 일본에서의 지위를 결정한 지위협정을 조인한 외에도 부속문서도 교환했다. 신안보조약, 즉 일본과 미합중국 사이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은 전문과 10조의 본문으로 되어 있었다. 신조약에서는 조약의 기한도 10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도 명확해져 구안보조약이 가진 편무성이나 불평등성은 시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일본이 군비 증강을 도모하고 미국의 극동 군사 체제의 이익을 담당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조에는 미일 양국은 무력 공격에 저항하는 각자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후에 실시된 제2차 방위 계획 등에서도 나타나듯 일본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또 제5조에서는 미일 양국은 일본의 시정하에 있는 영역에서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할 것을 선언했다. 요컨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가 공격을 받으면 일본도 방위의 의무를 지고 전쟁에 휘말리기 쉬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계속되는 제6조는 일본의 방위뿐 아니라 극동에서의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은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명기되어 있었다. 그것은 미국의 극동 전략 속에 일본이 포함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신안보조약은 조인 후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중의원 안보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실질적인 심의가 시작된 것은 2월 19일이었다. 위원회에서는 원래 이 조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 있는지 없는지로 시간을 끌었다. 더욱이 조문에 명기된 극동의 범위나 미군의 행동에 대한 사전 협의를 둘러싸고 심의는 진통을 겪고 있었다. 거기에 갑자기 부상한 것이 검은 제트기 문제였다. 전년도 9월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의 민간 비행장에 기체를 온통 새까맣게 칠한 국적 불명의 제트기가 불시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제트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많았으나 미국은 자국의 기상 관측기로 처리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1960년 5월 5일 소련의 흐르시초프 수상은 소련 최고회의 연설에서 소련 영내를 침입한 미군기를 격추했다고 했다. 미국은 이때에도 문제의 제트기는 유트형 제트기로 기상 관측을 하던 비무장 제트기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7일 후르시초프 수상은 그 발표에 대해 충격적인 언명을 했다. 미국의 발표는 거짓이다. 실은 이 제트기의 조종사는 생존해 있다. 신문하자 침입 목적이 스파이 행위를 위한 사진 촬영이라고 자백했다. 그 소련의 언명에 대한 미국의 변명도 극히 도전적이었다. 정보 수집은 어느 나라나 행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 파괴 무기의 기습 공격을 막기 위해 1955년에 미소 영공의 공중 시찰을 제안했으나 소련은 이를 거절했다. 비무장 유투형 제트기는 자유세계의 국경을 따라 과거 4년간 비행해 왔으나 그것은 기습 공격에 대처하려고 어쩔 수 없이 실시한 것이다. 1960년 5월 9일의 안보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당장 거론되었다. 같은 날 후르시초프 수상은 소련 영공을 침입하려고 기지의 사용을 허용하는 서방 진영 각국에 대해 소련은 그 기지를 향해 로켓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한 경고를 했다. 그것은 신안보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미소 분쟁에 휘말려 또다시 전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국민에게 고조시키는 경고였다. 유투형 제트기 스파이 사건으로 동서냉전이 뿌리 깊음을 전 세계가 실감했다. 이 1960년은 냉전 해빙의 기대 속에서 막을 연 해였다. 전년 9월 후르시초프 수상은 미국을 방문하여 유엔 총회에 출석하고 동시에 화이트하우스 캠프 데이비드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했다. 그것은 냉전 14년 만에 처음으로 비치는 긴장 완화의 봄햇살이었다. 미소가 접근하게 된 배경에는 핵미사일의 개발에서 소련에 뒤진 미국이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점도 있었다. 또 점령하에 놓여 있던 베를린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의 순회 회담이 불가결한 상황이었음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핵무기 축적을 서로 다투어 왔던 냉전의 위험성을 양국의 순회가 자각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 최대 요인이었다. 미국의 과학자 라이너스 폴링 박사에 의하면 당시 핵무기의 축적은 인류를 전멸시키는 양의 약 20배를 미국이, 그 수의 반 정도를 소련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유엔 총회에 임한 후르시초프 수상은 4년 동안 세계 각국의 군비를 철폐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그 제안을 총회에 제출했다. 이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국제 문제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대화로 해결할 것을 서로 약속하고 성명을 세계에 발표했다. 그야말로 시대는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은 이 1960년 5월 16일부터 5년 만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동서의 순회회담에 평화 공존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유투형 제트기의 스파이 비행이 명백해지면서 파리 회담은 결렬되고 6월로 예정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소련 방문도 사실상 거절당했다. 냉전은 반대로 심각해지고 해빙의 계절은 또다시 엄동으로 되돌아갔다. 소련과 미국의 국민은 모두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소의 지도자 사이에는 불신감이라는 서로 뛰어넘기 어려운 마음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것이 스파이 비행이라는 행위를 낳고 그 행위가 발각되자 서로의 끝없는 의심이 드러나 평화의 흐름은 역류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냉철한 눈은 나날의 신문 기사들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긴박한 사태에 그의 마음은 격동했으며 머리는 회전에 회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유투형 제트기 스파이 사건으로 안보를 반대하는 소리가 차츰 높아지던 1960년 5월 19일에 기시 내각은 일본의 의회 정치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는 무모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이날 저녁 제34회 정기국회의 회기 연장을 둘러싼 분규로 중단된 의원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회되었다. 그리고 50일간의 회기 연장을 자민당 의원만으로 단독 가결한 것이다. 이에 경노한 사회당 의원은 본 회의의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하려고 중의원 의장실 앞 복도에 버티고 앉았다. 의장실에서 나올 수 없게 된 기요세 이치로 중의원 의장은 경찰관 500명을 국회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례적인 사태였다. 국회 주변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민회의와 전학년 주류파의 호소로 모여든 약 3만 명의 데모대로 가득 찼다. 오후 10시 25분 본회 개회를 알리는 예비종이 울렸다. 이것이 신호였는지 그때까지 휴식하던 안보특별위원회의 재개가 갑자기 선언되었다. 사회당 위원 대부분은 의장실 앞에서 버티고 있었다. 남아있던 사회당 위원이 위원장 앞으로 밀려와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 속에서 신안보조약이 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불과 3분 정도의 일이었다. 그러나 성난 고함 소리와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는 아무것도 기록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의장실 앞에는 오후 11시가 지나자 경찰이 투입되어 사회당 의원을 한 사람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11시 50분 무렵 국회 경비원의 호의를 받으며 기요세 의장은 본 회장으로 들어갔다. 자민당 의원만의 출석이라는 이상사태 속에서 개회가 선언되고 곧바로 회기의 50일간 연장을 가결시켰다. 그리고 20일 자정이 넘자 안보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토의도 없이 신안보조약을 단독으로 강행하여 체결하고 가결시켰던 것이다. 실로 의회주의를 유린하는 폭거였다.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어 병으로 불참한 의원 등을 뺀 30명 정도가 안보 체결을 하려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자민당이 왜 이렇게 단독 가결을 강경하게 단행했는가? 그것은 미일 수호 100년의 기념으로 6월 19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일이 예정되어 있어 그때까지 신안보조약을 자연스럽게 승인받으려면 이 시점에 중의원에서 가결을 해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 폭거에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다. 반안보운동이 전후의 일본 역사 속에서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룬 것은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안보조약 자체의 내용보다도 의회 민주주의를 유린한 기시 내각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의 행동에 기폭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안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던 학자나 문화인들도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입장에서 반안보를 표명하고 나섰다. 데모에 참가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데모의 플래카드에는 기시 퇴진, 국회 해산을 외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이 무렵
야마모토 신이치는 5월 3일에 회장으로 취임, 광포의 새로운 전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신안보조약을 둘러싼 국회의 동향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다. 그 또한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에 마음이 아팠다. 안보 문제는 일본의 심각한 테마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종래의 안보조약이 일본의 주권을 제한한 불평등 조약인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신안보조약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수정할 점도 있었다. 또 사회당이 주장하는 안보 자체를 폐기로 몰고 간다면 미일 관계에 생기는 균열을 어떻게 복구시키는가도 큰 문제였다. 그런 만큼 현실을 구체적으로 잘 파악하여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다음 더 좋은 길을 찾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철저한 심의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신안보조약의 심의에 많은 시간을 들였음에도 진정한 의미의 심의는 없었다. 자민당과 사회당 모두 처음부터 결론을 내린다는 식의 완고한 태도로 임했기에 자민당은 신안보조약을 저돌적으로 추진하여 가결시켰으며 사회당도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는 데에만 고집할 뿐이었다. 다수에 의존한 자민당의 단독 강행 가결은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회 내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회당의 책임도 크지 않을 수 없었다. 원외에서 행하는 대중운동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심의하여 그 속에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로 의회주의의 생명은 합의점을 이끌어내는 끈질긴 토론과 대화에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자민당이 신안보조약을 강행하여 체결한 날부터 국회 주변에는 연일 수많은 데모대로 가득 메워졌다. 문화인의 데모도 있었고 등불을 들고 하는 여성들의 데모도 있었다. 그것은 폭넓은 반안보운동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안보 문제는 당연히 학회의 청년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5월 하순의 어느 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남자부 대표와 간담했다. 그때 한 청년이 진지한 얼굴로 질문했다. 신안보조약은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학회도 통일된 견해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치는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렇다면 자넨 안보를 반대하는가 아니면 찬성하는가? 저는 단연코 반대입니다. 안보는 폐기하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이 발언했다.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자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안보를 폐기한다면 일본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안보를 지금 단계에서 폐기하라는 건 현실을 무시한 의견입니다. 다른 청년들도 의견을 말했으나 주장은 둘로 나뉘었다. 신이치는 그들을 감싸 안듯 둘러보고는 온화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정년부인 자네들에게도 이 정도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한마디로 학회원이라 해도 안보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다. 그리고 어떤 선택에도 일장일단은 있다. 그것을 학회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가능한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다. 대성인의 어서에 안보에 대해 설해진 것도 아니니 학회에도 여러 생각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정치와 종교의 차원은 다르다. 종교의 첫 번째 사명은 모든 것의 기반인 인간 생명을 개척하는 데 있다. 종교단체인 학회가 정치적 문제에 일일이 견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추천한 참 의원이 있으니 그 동지를 신뢰하여 그 해결 방법을 맡기고 싶다. 단 정치 문제라 해도 이를 간과하면 민중이 반드시 불행해지고 인류의 평화가 파괴되는 근본적 문제라면 나도 발언하겠다. 아니, 선두에 서서 싸우겠다. 안보 반대의 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던 6월 10일,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의 방문을 협의하고자
일본을 방문한 해거티 대통령 비서의 차가 데모대에게 포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네다 공항에서 미 대사관으로 가는 해거티 비서가 탄 차를 공항의 출구 부근에서 전학년 반주류파와 노조원 데모대가 포위한 것이다. 데모대 중에는 차 위로 뛰어오르는 자도 있었고 차를 흔드는 자도 있었다. 해거티는 약 1시간 정도 연금되다가 미 해병대의 헬기로 구출되어 간신히 탈출했다.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험프리 미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5일 후인 6월 15일, 60년 안보운동 중에서 가장 슬프고 참혹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겨졌다. 이날 저녁 무렵 전학년 주류파의 데모대와 노조와 신극인 등의 데모대가 각기 국회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 데모대의 트럭으로 깃발을 세우고 접근한 우익단체가 갑자기 습격했던 것이다. 그 속에서 여성이 많은 신극인 데모대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무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맞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에 경찰의 대응도 늦어졌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경찰이 우익의 폭행을 묵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회 주변은 전학년 주류파 등이 불러 모은 2만 명에 가까운 데모대로 메워져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기시 내각이 우익을 움직여 공격하게 했다는 생각을 했다. 돌진! 국회로 돌입하려고 계획했던 전학년 리더가 외치자 격분한 학생들은 바리케이트용으로 세워둔 경찰 트럭을 끌어내고 국회의 남쪽 문을 부수었다. 경찰의 물뿌리기와 학생의 투석이 시작되었다. 경찰과 학생 모두 이상할 정도로 살기등등했다. 국회 안으로 들어간 학생들에게 건물 뒤에 대기하던 경찰들이 경찰봉을 휘두르며 때리기 시작했다. 고함 소리가 튀어나오고 비명이 울렸다. 도망가려는 학생을 경찰은 등 뒤에서 마구 구타했다. 호수로 뿌려 생긴 물 웅덩이 위로 쓰러진 학생들에게 몇 명이 달려들어 짓밟았다. 웅덩이는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런 가운데 여대생 한 명이 사망했다. 도쿄대학 문학부 학생 간바 미치코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 본부에서 간바 미치코의 사망 뉴스를 들었다. 일본의 장래를 우려하고 민주화 평화를 바라며 데모에 참가한 여대생의 죽음은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또 같은 청년인 대학생과 기동대원이 서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다. 중의원을 이미 통과한 신안보 조약을 뒤집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이윽고 신안보 조약은 기시 수상의 의도대로 자연히 승인될 것이다. 그리고 안보 투쟁 또한 종말을 구할 것이다. 그때 이 학생들의 에너지는 어디로 향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는 그 운동의 폭주를 염려했으나 대학생들의 순수한 마음은 아플 정도로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생애를 살아가주기를 바랬다. 만약 세월이 경과하면서 당초의 뜻이 잊혀진다면 이 여대생이 치룬 죽음의 의미가 없어진다. 신이치는 침통한 마음으로 여대생의 죽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한 민주와 평화의 시대를 창조해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사건 다음 날, 정부는 이러한 정세로는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을 일본에 맞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문의 연기를 신청했다. 이때 기시 수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직면한 사태를 생각하건대 파괴적 폭력으로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파괴된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인간 자유의 존엄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끝까지 옹호할 결의이며 그에 필요한 치안 대책을 세우는 것이 최대 급선무다. 거기에는 자신의 책임을 반성하지 않는 권력자의 오만함이 있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여 체결한 자체가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짓밟고 사람들 분노의 불에 기름을 부은 최대 원인이 아니었던가. 6월 19일 밤 12시 대모대가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신안보 조약은 참의원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자동 승인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 그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불승인을 선언한다. 마이크로 외치는 소리가 울리자 한쪽에서는 함성이 올랐다. 그러나 대학생 대부분은 허탈한 얼굴로 그것을 듣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는 대학생들도 있었다. 또 흐느껴 오는 여대생의 모습도 있었다. 누구나 한결같이 패배감을 들이키고 있었다. 신안보조약의 비준서 교환은 6월 23일에 실시되어 이날 신조약이 발효되었다. 조약이 발효되면서 기시 수상은 퇴진을 표명하고 7월 19일 이케다 하야토 내각이 성립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정치의 계절이 끝나고 경제의 계절의 시작을 고하는 사건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3개월 전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렸다. 1960년 10월 3일의 일이었다. 공항 로비의 시계는 오후 4시 3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호놀룰루보다 2시간 빠른 시차였다. 로비에는 멤버 몇 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야마모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부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며 부이사장인 주조 기요시에게 인사했다. 세이쿄 신문 등에서 신이치의 사진을 보았지만 면식이 없었던 만큼 누가 회장인지 금방 알 수 없어 풍채가 좋은 주조를 회장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주조는 얼굴을 붉히고 신이치를 가리키며 야마모토 선생님은 이쪽이십니다. 라고 말했다. 동행한 간부들은 민망해하는 그의 모습이 우스워 견딜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주조를 신이치로 착각한 부인은 송구스러워 몇 번이고 머리를 숙였다. 괜찮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웃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다 함께 공항의 대기실로 향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멤버를 소개했다. 처음 소개된 유키코 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해온 부인이었다. 길모어는 5년 전 요코하마에서 입회하여 다음에 미국인 남편과 함께 건너왔다. 일본에서 신심을 시작하고 나서 병원 치료가 끊이지 않았던 병약한 몸이 건강해졌다는 체험을 한 길모어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일본계 미국인을 찾아내서는 한마음으로 홍교에 나갔다. 어려운 영어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몸으로 체험한 신심에 강한 확신이 있었다. 길모어에게 불법 이야기를 듣고 신심을 시작한 사람이 10명을 넘었다. 그런 멤버들이 3명, 4명 모여 좌담회를 열었던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좌담회를 연다고는 하나 그것은 신심에 환희하는 거리가 먼 위안회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모이는 사람은 모두 타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에 대한 향수만 더해가고 있을 뿐이었다. 모이면 자연히 불평이 나왔다. 불평을 주고받는 사이에 슬픔은 점점 깊어지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서로 눈물을 흘리는 좌담회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유키코 길모어와 두세 마디 나누면서 그녀의 고생을 짐작했다. 온 힘을 다해 고군분투해온 한 부인을 신이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었다. 힘들었죠.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이 말에 길모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길모어 뒤에 사양하듯 서 있던 일본계 부인에게 말을 걸었다. 어딘지 박복해 보이는 생활에 지친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성함은 아이린입니다.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신치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아이린은 몹시 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도박으로 막대한 빚을 지어 궁핍하기 이를 데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자살까지 생각한 작년 6월 불법 이야기를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입회한 것이다. 신심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신이치가 물었다. 예, 불같은 신심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잘라 말했다. 그녀는 불같은 신심이란 일시적으로는 불타올라도 즉시 꺼져버리는 신심이며 물 흘러가듯 지속하는 물 같은 신심이야말로 강성한 신심의 자세라고 배워왔다. 그런데 흥분해서 불타오르는 불같은 신심이 강성한 신심으로 느껴져 이런 대답을 한 것이다. 어머나, 그 반대잖아요. 전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유키코 길모어가 아이린의 옷소매를 붙잡고 항의했다. 신이치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불같은 신심은 안 되지요. 그러나 물 같은 신심을 관철한다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확신에 찬 말이었다. 그 한마디에 아이린의 마음을 뒤덮고 있던 비애의 두터운 구름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유키코 길모어 옆에 있는 부인에게도 말을 건넸다. 당신의 성함은? 네, 지오코 테일러입니다. 일본에서는 가마타 지부에 조장을 했습니다. 가마타 지부였습니까? 그리운 곳이군요. 그럼 제 집사람도 알고 계십니까? 네, 사모님은 제 시댁의 좌담회에 자제분을 데리고 몇 번인가 와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처음 참석한 좌담회가 사모님의 친정인 하루키시 댁이었습니다. 그래요. 세계는 좁군요. 그런데 남편은? 여기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이름은 폴이고 직업은 연방정부의 회계감사관입니다. 그녀는 곁에 있던 큰 체구의 미국인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송구스러워하며 덧붙였다. 그런데 아직 신심은 하지 않습니다. 응원은 해줍니다만. 신이치는 즉시 대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인과 함께 기꺼이 우리들을 마중 나와주시다니 이미 훌륭한 동지입니다. 곤니치와! 그때 폴 테일러가 대범한 미소를 머금고 서투른 일본어로 인사했다. 오, how do you do? 기쁩니다. 이렇게 마중까지 해주시다니. 잘 부탁드립니다. 신이치는 큰 몸놀림으로 영어를 섞어가며 악수를 나누었다. 한쪽에 서 있던 유키코 길모어의 남편도 신이치에게 악수를 청해왔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정한한 얼굴을 한 남성이었다. 오, 땡큐 베리 머치.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길모어가 기쁜 듯 일본어로 말을 건넸다. 야마모토 센세이, 오마치 시테마시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부인과 학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 다 너무 쾌활하고 인상이 좋은 미국인이었다. 신이치는 미 입회자인 폴 테일러에게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만든 메달을 증정했다. 그는 당장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가슴을 펴보이며 자랑했다. 그리고 다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라며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잡았다.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밝고 화기애애한 환영 광경이었다. 일행은 공항에서 일단 호텔로 향했다. 유니온 스퀘어에 근접한 비탈길에 위치한 더 프랜시스 드레이크 호텔이었다. 이 호텔은 클래식한 21층 건물로 도로에 케이블카가 달리는 샌프란시스코다운 경관이 펼쳐져 있었다. 호텔에서 잠시 휴식한 다음 테일러 부부와 길모어 부부의 안내로 일행은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했다. 안내받은 곳은 튀김 요리집으로 벽에는
일본어로 된 오래된 차림표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대중식당이라는 인상을 주는 너무도 서민적인 식당이었다. 이것은 테일러 부부가 이미 양식에 실증이 났을 일행을 생각하여 적어도 일본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서 선정한 식당이었다. 평소에는 밖에서 일본 요리를 맛볼 여유가 없는 테일러 부부로서는 일본 음식점에 대한 지식은 극히 적었을 것이다. 그래도 아주 소박한 식당이라는 것이 동행 멤버의 솔직한 인상이었다. 그러나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 진심이 무엇보다도 기뻤고 또 고맙기도 했다. 그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미국 땅에서 광포의 뿌리를 내리려는 무명의 부인들의 다부지고 존귀한 모습이었다. 또 그녀들에게는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미소야말로 최고의 진수성찬이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조촐한 만찬이었지만 이것이 미 대륙에서 가진 최초의 회식이 되었던 것이다. 신이치는 두 남편에게도 몇 번이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일본어는 잘 모르는 듯 했지만 부인이 통역을 해주자 눈빛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고 미소로 답해 주었다. 식사 중에 유키코 길모어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 일행을 공항으로 마중 나갔으나 시간이 늦어 만날 수 없었던 멤버가 길모어의 집에 모여 있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들으며 신이치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려고 조바심을 내면서 분명 달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들이 떠난 공항에서 쓸쓸한 마음으로 낙담하며 길모어 댁으로 달려왔을 것이다. 지금 가장 많은 격려를 해주어야 하는 건 그 사람들이다. 내겐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당장이라도 그 멤버들을 만나러 가고 싶었다. 그러나 식사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이곳을 안내해준 테일러나 길모어에게 큰 신뢰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부인부장인 기요하라 가스와 유학생인 마사키 나카야스에게 유키코 길모어와 함께 그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도록 부탁하고 전원과 격려의 선물을 보냈다. 신이치는 이러한 순간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싸움의 승패도 순간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달려있다. 벗에 대한 격려도 놓쳐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의 반응은 항상 빨랐다. 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기민하게 손을 썼다. 그것은 지금을 놓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회장으로서의 긴박한 책임을 일념해서 키워진 감수성의 예민함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청춘의 모든 것을 쏟아 도다주세이를 섬기고 후계의 제자로서 그가 받은 엄한 훈련 속에서 몸으로 습득해온 것이기도 했다. 기요하라 일행이 자리를 떠나자 신이치는 폴 테일러에게 말했다.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공항까지 달려와 주신 분들의 진심에 힘닿는 데까지 보답하고 싶기에 불법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진실한 인간의 길을,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을 설한 겁니다. 지요코 테일러가 신이치의 이야기를 통역해 주었다. 폴은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더없이 빛났다. 그리고 양손을 크게 벌리며 상냥하게 말했다. 오, 불법, 원더풀. 지요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불법을 이해시키려고 이런저런 괴로움을 겪었을 것이다. 그녀는 몹시 감격한 얼굴로 신치에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신심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입니다. 또 내일은 선생님을 모시고 자더매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니 꿈만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샌프란시스코에는 멤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씨앗을 뿌리러 왔으니 내일부터가 새로운 출발입니다. 신이치의 말은 지요코 테일러의 마음에 새겨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아침이 밝았다. 10월 4일
신이치 일행은 오전에는 시내를 견학하고 오후에는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했다. 그리고 오후 6시 반부터 열리는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 장소는 밖으로 창문이 튀어나온 샌프란시스코의 특유의 집들이 줄지어선 콜스트리트 한 모퉁이에 있는 길모어 부부의 집이었다. 오후 5시가 지나 신이치 일행은 좌담회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일행을 위해 별실이 준비되어 있었다. 거기서 우선 지구의 인사를 검토했다. 어젯밤 신이치는 동행 간부에게 샌프란시스코에도 지구를 결성할 의향이 있음을 말하고 부의사장 주조 기요시 등에게 인사안 작성을 의뢰했던 것이다. 주조가 인사안을 신이치에게 보였다. 신이치는 잠시 생각한 다음 결단을 내렸다. 그렇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군.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 북남미에 지부나 총지부도 만들 생각이네. 해외는 미래의 대법 전장이 될 테니까. 누구나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러나 동행 간부들은 하와이에서 지구를 결성한 이래 신이치에게는 자신들의 상상을 훨씬 넘어선 세계 광포에 장대한 구상이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경탄은 했으나 또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는 기대로 가슴이 뛰었다. 그 후 신이치는 현지의 주요 멤버 몇 명을 별실로 초대했다. 실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 지구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키코 길모어 씨에게는 지구부장을, 지오코 테일러 씨에게는 지구 부인부장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얼굴로 수긍했다. 길모어 씨는 여성 지구부장이 되는 셈입니다. 이곳에는 여성 멤버가 많고 미국은 남녀 평등의 나라이니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불법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라고 있고 여성 지구부장이 탄생해도 결코 이상할 건 없습니다. 두 분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훌륭한 지구가 만들어질 겁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필코 싸우겠습니다. 결의가 담긴 대답이었다. 그녀들의 심전에 지금 광포의 종자가 심어지고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남편들에게 말했다. 또 다니엘 씨와 폴 씨는 지구의 고문이 되어주세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인을 응원해 주시고 지구의 여러분을 지켜보고 때로는 상담할 수 있는 좋은 상대가 되어주세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신이치의 말을 옆에 마사키 나가야스가 통역했다. 두 사람은 상냥하게 끄덕이며 승낙했으나 동행 간부들은 과연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길모어는 불법의 깊은 법리 등은 거의 모르는 모양인데다가 테일러는 입회도 하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을 고문으로 앉힌다는 발상은 누구도 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동행 멤버의 마음을 눈치채고 곧바로 말했다. 나는 폴 씨와 같은 분을 소중히 하고 싶다. 신심하지 않는데도 학회를 잘 이해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고마운 일은 없네. 진력하는 그 모습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싶은 거네. 자네들은 모두 단지 신심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사람을 판단하여 안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네. 그런 사고방식은 불법이 아니다. 신심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불법 본연의 것과 서로 통하는 게 있다. 또 반대로 신심하고 있지만 동지나 사회에 폐를 끼치고 학회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므로 신심하면 좋은 사람이고 신심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네. 아니, 인권 문제마저 일으킨다고 나는 생각하네. 신이치의 사고 속에는 학회와 사회 사이의 담이 없었다. 불법 즉 사회인 이상, 불법자로서 바라야 할 것은 만인의 행복이며 세계의 평화이다. 또 넓은 산기슭을 끼고 있는 대사는 쉽사리 붕괴되지 않으나
단의 절벽은 맥없이 무너지기 쉬운 법이다. 마찬가지로 환석 같은 광포를 건설하려면 대산의 산기슭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입장에서 학회를 지원해주는 주위 사람들의 존재가 소중해진다. 더욱이 그러한 벗의 존재야말로 인간을 위한 종교로서 올바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통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별실에서 협의를 끝내고 간다먹고 있을 때 좌담회를 하기로 했던 방에서 근행 소리가 울려 나왔다. 그는 그 방의 얼굴을 내밀었다. 30세 전후의 미국인 남성을 중심으로 3명의 멤버가 근행하고 있었다. 도사인 남성의 발음은 실로 정확했고 낭랑한 근행이었다. 신이치는 별실로 돌아와 잠시 후 그 남성과 아내인 여성을 불러들여 간담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신이치가 묻자 그는 미소 지으며 양손을 벌리고 고개를 흔들었다. 곁에 있던 부인이 대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일본어를 몰라서. 남편의 이름은 조지 올리버입니다. 저는 아내인 야스코입니다. 조지 올리버는 6년 전에 일본에서 입회하고 3년 전에 아내인 야스코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다. 일본에서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나카노 지부장 간다 조지에게 지도를 받으며 활동에도 참가하여 착실하게 신심에 힘써왔다. 미국에 돌아와서도 부부가 함께 신심을 지속하여 본교에도 결실을 맺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네, 네바다주 리노에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셨습니까?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군요. 자, 그럼 늦으면 안 되니 좌담회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가십시오. 야스코는 그 말을 남편에게 전했다. 감사합니다. 조지는 일본어로 대답하고는 계속해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마사키 나가야스가 통역했다. 야마모토 선생님, 미국에 와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저희들은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일본에 남아야 할지를 도다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불법은 세계로 광선 유포되어야 하니 미국에 돌아가 열심히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세계 광선 유포를 바라는 도다 선생님의 마음을 접한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회장에 취임하시고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미국에 와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광포를 원하는 도다 선생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올리버의 이야기에 동행 간부들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저는 도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학회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니 학회는 젊은 야마모토 선생님과 함께 끝없는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야마모토 선생님께서 저희가 돌아가는 일까지 마음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만날 수 있었던 게 제게는 귀중한 인생의 추억입니다. 올리버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의 간부들은 놀라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에게는 일본인이 아니면 신심이나 학회 정신을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그러나 이 미국의 동지를 눈앞에 두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착각인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십계를 호구한 인간의 마음은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인종, 민족을 초월하여 신심 또한 보편적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조지 올리버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바다에도 지구를 결성하여 이 부부를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네바다의 회원이 거의 없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거기에 미국인 지구부장을 탄생시키는 것은 역시 모험이라면 큰 모험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싹은 나오지 않는다.
또 언젠가는 세계 각국의 일본인이 아닌 리더가 탄생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광포의 전개는 있을 수 없다. 또 조직이라고 해도 사람으로 결정된다. 중심자가 홀로 일어서면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열리는 법이다. 순간적으로 시니치의 두뇌는 굉장한 속도로 회전했다. 그는 말했다. 네바다에도 지구를 결성하겠습니다. 동행한 간부로서는 이미 이해를 뛰어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세계 광선 유포를 생애의 사업으로 정하고 돌진하는 시니치의 일념과의 차이였다. 그가 손을 쓰는 하나하나는 결코 단순한 착상이 아니었다. 설령 순간적으로 내린 결단이라도 광선 유포를 위해 일념의 억겁의 실로를 다한 숙고가 있었다. 세계는 시니치의 흉중에 고동치고 있었던 것이다. 좌담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유키코 길모어는 과연 몇 명의 벗이 올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이번에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하면서 그는 본부의 해외 담당에게 샌프란시스코 주변에 거주하는 20명 정도의 회원 명단을 받았다. 이 멤버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편지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좌담회가 시작될 무렵 30명 정도의 참석자가 좌담회 장소를 가득 메웠다. 대부분은 일본계 여성들로 참석한 멤버들마저도 참석자가 많은 것에 놀라고 있었다. 일본 각지의 동지들도 이날 야마모토 회장이 참석하여 여기서 좌담회가 열린다는 것을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아이린은 자그마한 소리로 유키코 길모에게 말했다. 굉장하군요. 이렇게 많이 모이다니. 지용의 보살이라더니 정말로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닐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요. 어제도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불같은 신심을 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니 내가 항상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것처럼 여기시잖아요.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니치의 귀에도 들렸다. 그는 그런 천진한 대화에 흐뭇함을 느꼈다. 좌담회가 시작되자 동행 간부가 차례차례 인사했다. 모두 부의사장, 교학부장, 부임부장, 청년부장 등의 간부였다. 참가자들은 세이쿄 신문에서만 보던 간부의 지도를 접하고 꿈꾸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윽고 회장 야마모토 시니치의 지도가 되었다. 그는 여기서도 질문을 받기로 했다. 질문에는 어느 것이나 말이 통하지 않는 타국 생활의 비애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하와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말도 있었다. 번민하는 나날을 보내면서 하루하루를 견뎌왔던 것이 분명했다. 슬픔과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기 위해 시니치는 여기서도 혼신의 정열을 쏟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에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아주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타이르듯 때로는 열렬한 확신을 담아 불법의 위대함을 설했다. 질문회가 끝날 무렵 참석자들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스스럼 없는 미소를 지었다. 시니치는 이마에 배어나오는 땀을 닦고 힘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어 샌프란시스코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각자 큰 고뇌를 안고 매일 고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불법의 위대한 공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미국 광선 유포의 위대한 선구자입니다. 여러분의 양 어깨에는 미래의 미국 일체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민권을 취득하여 좋은 미국 시민이 되어주십시오. 광선 유포라 해도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위의 신뢰를 얼마나 많이 받는가, 신용을 얻고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나라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일본에 돌아갈 것만을 생각하며 뿌리 없는 풀과 같은 생활을 한다면 사회의 신뢰는 얻을 수 없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건 나라를 짊어질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에 신뢰의 뿌리를 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해 주십시오. 미국은 일본과 달리 국토도 넓습니다. 어디를 가도 차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인 것만큼 광선 유포가 넓혀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운전면허의 취득은 광포의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하는데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영어를 마스터하십시오. 영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미국인 벗도 늘게 되고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홍교는 타인과의 교류에서 시작되며 교류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또 대성인의 불법은 일본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광포를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좌담회도 회합에서의 지도도 영어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심자로 되어야 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일본의 가구야 힘의 이야기를 영어로 이야기할 정도의 실력을 우선 쌓아주십시오. 신이치는 장내를 둘러보았다.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다. 또 옆 사람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부인도 있었다. 서로 상대가 차를 운전하고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모습 등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멤버의 마음을 간파하고 말을 이었다. 힘든 일을 요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미국의 광포를 담당하는 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부인 여러분 중에는 차를 운전하고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게 자기에는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먼저 반드시 할 수 있다. 하자라는 결의로 도전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엔 여성 운전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이 차를 운전하는 건 미국에서는 상식입니다. 언젠가는 일본도 10년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 여성의 선구자가 되어 주십시오. 또 영어라고 못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5살 난 어린이도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영어에 비교하면 일본어는 한자도 있어 상당히 어려운 언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일본어를 훌륭하게 마스터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이 일었다. 그 웃음이 마음을 억누르는 무거움을 날려버리고 희망을 싹트게 했다. 그렇다. 하면 된다. 모두 그런 마음이 생겼다. 이 세 가지 지침을 신이치는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각지의 좌담회에서 호소해 갔다. 이윽고 그것은 미국 동지의 맹세인 3지침이 된 것이다. 좌담회에서는 그 다음에 일본의 활동 상황을 전하는 슬라이드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치가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오늘은 미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출발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지구를 결성하고 싶습니다. 이틀 전에는 하와이에도 지구가 탄생했습니다만 미국 본토에서는 최초의 지구가 결성되는 것입니다. 뜻밖의 큰 박수가 터졌다. 신이치는 인사를 소개했다. 반은 샌프란시스코 외에 수슨, 세크라멘토에도 결성되었다. 샌프란시스코 지구의 인사에 이어 야마모토 신이치는 네바다에도 지구를 결성한다는 발표를 했다. 네바다 지구의 지구부장에는 조지 올리버 씨가, 지구 부인부장에는 야스코 올리버 씨가 취임합니다. 네바다에는 올리버 부부 외에 두 분이 홍교하신 2~3명의 멤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과감하게 지구를 만들겠습니다. 올리버 부부가 일어섰다. 참가자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을 제지하기라도 하듯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러분은 회원도 거의 없는 네바다에 왜 지구를 만드는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보석입니다. 지구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결된 제1선으로 거기에는 나날의 활동을 위한 일체의 기능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구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하나의 과수원에 비유한다면 바로 과수에 해당하는 것이 지구이며 그 과일이 여러분입니다. 나무가 없으면 과일은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창가학회라 해도 그 진짜의 모체는 하나하나의 지구이며 지구의 모습 자체가 학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구가 탄생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그 지역의 광포는 크게 진전됩니다. 네바다는 넓고 큰 주이며 미래에 한없는 가능성을 지닌 천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 외에는 거의 멤버가 없지만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위해 지구를 결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상당한 고생을 올리버 씨 부부가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감옥에 나오시어 홀로 광선유포에 섰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 만에 학회는 백수십만 세대로 발전한 겁니다. 올리버 씨 부부도 네바다의 대지에 법기를 내걸고 결연히 일어서 주십시오. 특히 남편 되시는 조지 올리버 씨는 일본인이 아닌 최초의 지구부장입니다. 학회가 세계 종교임을 증명하는 제1호 지구부장입니다. 미국 광포의 모범을 보여주는 투쟁을 부탁합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말하자 올리버는 예 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상쾌한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또 하나 네바다의 땅에도 광포의 씨앗이 심어졌다. 참가자는 모두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느끼고 있었다. 좌담회가 끝난 뒤에도 대부분의 멤버는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모두 기뻤던 것이다. 차와 과자, 김밥 등이 나왔고 방 이쪽 저쪽에서 환담의 꽃이 피었다. 동행 간부에게 지도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주소를 서로 교환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별실로 돌아가자 부인부장인 기요하라 가스가 찾아왔다. 선생님! 기요하라 가스가 주저하며 말했다. 실은 유키코 길모어 씨와 멤버들이 지금 우리에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1달러씩 돈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기요하라의 말을 듣자 신이치는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는 유키코 길모어를 불렀다. 그리고 타이르듯 지도했다. 당신들의 마음은 기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모두 어려울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쓸데없는 부담을 주면 안 되며 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또 내게 식사를 대접하려고 돈을 거두었다는 말을 들으면 설사 마음에 없어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의 의사였다 해도 반은 강제적인 것이며 그로 인해 학회에 불신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진심이었어도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신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간부는 회원에게 경솔하게 돈을 거두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학회에서 돈을 다루는데 신경질적일 정도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이 되겠지만 거둔 돈은 당신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정중하게 되돌려주세요. 길모어는 처음에는 신이치의 지도에 당황했으나 죄송스러운 듯 알겠습니다 하며 방을 나갔다. 그녀의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임은 신이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만큼 모두에게 머리를 숙이며 돈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가여운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구부장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금전 문제를 취급하는 학회의 엄격함을 익혀두지 않으면 언젠가는 금전 문제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은 동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자비의 지도였다. 잠시 후 야마모토 신이치는 다시 좌담의 장소였던 방에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린이 간담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누비듯 과자와 차를 나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임을 보고 있으니 마치 자기 집처럼 길모어 부부의 침실에도 자유로이 드나들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녀를 불러세웠다. 린 씨, 당신은 길모어 씨와는 친구인지 모르나 남의 집 침실을 함부로 출입하는 건 삼가야 합니다. 서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건 미국 사회의 중요한 윤리입니다. 불법은 사람의 행동거지를 설한 것으로 불법 즉 사회입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미국 광포의 중핵이 될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신이치는 하나하나 스스럼 없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충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로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키우는 인재 육성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때 이사인 이시카와 유키오가 옆에 와서 앉았다. 이렇게 보고 있자니 걱정이군요. 간부가 된 사람을 포함해 아무튼 상식 없고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이래서 과연 해갈 수 있을지 정말 인재가 없군요. 동지를 깔보는 말투였다. 신이치는 그 말에 실망하며 말을 이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재입니다. 지금부터 빛날 겁니다. 순수하게 전력을 다해 신심한다면 모두 광포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선구자가 될 겁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시카와는 허라고 하며 방을 나갔다. 이날 간부로 등용된 사람은 확실히 간부의 경험도 부족하며 훈련받지 못한 것은 분명했다. 또 사회적인 입장이나 지위도 결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타국에서 고생에 고생을 거듭하며 신심에 힘써온 멤버들이다.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광선유포라는 인간의 일대 드라마를 엮어갈 리더로서 가장 적합한 존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젠가는 반짝반짝 빛나며 7가지 빛깔의 광채를 발할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10월 5일, 일행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대한 삼나무로 유명한 코스트 레드우드가 무성한 뮤어우즈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이 코스트 레드우드가 총본산에 건립 기진할 대객전의 건설 자재로 적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안내자는 이날도 길모어 부부와 테일러 부부였다. 시가지를 빠져나와 샌프란시스코만을 오른편으로 보면서 달리자 전방에는 골든게이트 브리지의 붉은 기둥이 보였다. 가까이 가자 다리는 머리 위를 덮치기라도 하듯 우뚝 솟아 있었다. 일행은 이 다리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내려 휴식하기로 했다. 광장에는 다리를 매달고 있는 케이블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 케이블은 직경 92.4cm로 27,572줄의 와이어를 묶어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일행은 전시된 케이블을 에워싸듯 섰다. 케이블은 굵지만 속의 와이어 한 줄 한 줄은 의외로 가늘군요. 이것으로 용케도 저런 다리를 달아 올렸네요. 기요하라 가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기요하라의 말에 끄덕이며 어제 지구부장과 지구부인부장으로 임명된 유키코 길모어와 지요코 테일러에게 이야기했다. 확실히 한 줄 한 줄은 결코 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묶이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이체 동심에 단결된 모습입니다. 학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모두 힘을 합쳐 결속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이 나옵니다. 단결은 힘입니다. 지금부터는 당신들이 중심이 되어 모두 힘을 합쳐 샌프란시스코 사람들의 행복과 광포를 지켜가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은 동시에 답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이 터무니없이 크고 숭고한 사명을 받게 된 것을 강하게 느끼자 온몸이 조여드는 듯했다. 휴식한 후 일행이 탄 차는 금문교를 건너 이윽고 산길로 들어섰다. 능선을 따라 몇 겹으로 구부러진 언덕길이 계속되었다. 차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늘어선 숲 앞에 섰다. 뮤어우즈 국립공원 입구였다. 공원 안으로 들어서자 입구 가까이에 코스트 레드우드 거목을 자른 단면이 전시되어 있었다. 직경 2m 정도의 커다란 단면이었다. 거기에는 나이테가 빽빽하게 동심원을 그리며 새겨져 있었다. 그 부분 부분에 500년, 1000년이라며 그 성장 과정이 표시되어 있었다. 일행은 전시된 고목의 절단면을 두드려 견고함을 살펴보기도 하고 건조에 균열된 방향을 세밀하게 보아갔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주먹밥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 즐거운 식사가 끝날 무렵 공원 관리인이 와서 영어로 무언가 외치듯이 말했다. 그러자 폴 테일러가 일어나 커다란 소리로 응답했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신치에게 전했다. 관리인이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옮기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스터 테일러가 알겠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곧바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선생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일본 창가학회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까? 저기 계신 분이 그분입니다. 위대한 불법의 지도자입니다. 저분과 만날 수 있었던 건 당신에게도 굉장한 영광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군요. 모두 쓴웃음을 짓고 말았다. 과연 지구의 고문이군요. 자각하는 게 틀려요. 학회원 이상으로 믿음직스럽네요. 대단해요. 야마다이라 주에이가 말하자 폭소가 터졌다. 식사를 마치자 일행은 공원 안을 산책했다. 고목 사이를 누비듯 산책길이 뚫려 있었고 주변은 대낮인데도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주위에 쭉 늘어선 나무들 대부분은 전시된 나무의 나이테와 비교하면 수령이 1000년을 훨씬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니치된 대성인 제세 당시부터 이미 여기에 우뚝 서 있었을 것이다. 신이치에게는 이러한 나무들이 미 대륙에 묘법의 태양이 떠오를 날을 한결같이 기다려왔을 것이라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한 바탕의 바람에 심록색 잎이 흔들렸다. 그것은 세계 광포의 아침이 도래한 기쁨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뮤어우즈 국립공원에서 돌아오던 중 일행은 샌프란시스코만이 내려다 보이는 텔레그라프 힐이라 불리는 언덕 위에 섰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오랜만에 안개가 걷혀 저편으로 저녁 노을에 비친 바다가 빛나고 있었다. 골든게이트 브릿지와 베이 브릿지도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였다. 멤버는 가을의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눈앞으로 전개되는 대자연의 파노라마에 숨을 삼키고 감상하고 있었다. 언덕 정상에는 소방용 호스 끝을 닮은 코이트 타워가 서 있었다. 샌프란시스코를 항상 사랑했던 부호 릴리 히치코크 코이트 부인이 세운 탑이다. 그 바로 밑의 광장 중앙에 긴 망토를 걸치고 가슴에 십자가를 단 동상 하나가 있었다. 저건 누구의 동상일까? 야마모토 신이치가 말하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동상의 대좌에 적힌 글자를 보러 갔다. 야마모토 선생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미 대륙을 발견했다는 저 콜럼버스입니다. 콜럼버스가 이탈리아의 제노바 출신이라 하여 이탈리아계 시민이 1957년 10월 12일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에 도달하게 된 단서가 되었던 바하마 제도 워틀링 섬에 상륙한 것은 1492년 10월 12일의 일이므로 그 465주년에 건조된 것이다. 10월
중얼거리듯 신이치가 말했다. 그 소리에는 깊은 감개가 담겨 있었다. 원래 콜럼버스의 여행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대륙의 동쪽 해상 1500마일에 있는 황금의 섬 시판그로 기록된 일본을 목표한 여행이었다. 일본을 황금의 나라로 소개한 마르코 폴로가 아시아에 체제했던 1279년 니치렌 대성인은 일본에 계시면서 일연부재 총여의 대오본존을 도연하셨던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마르코 폴로가 말한 것처럼 황금으로 빛나는 제보의 나라는 아니었다. 그러나 대성인의 대오본전 도연에 의해 전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대불법의 황금빛을 아시아 동쪽인 이 섬에서 세계를 향해 발했던 것이다. 시판그에 매혹된 콜럼버스가 산타마리아호, 니냐호, 핀타호 세 척의 범선을 이끌고 스페인 파로스 항을 출발한 것은 1492년 8월 3일 이른 아침이었다. 카나리아 제도를 경유하여 대서양을 돌진한 지 71일, 10월 12일에 그는 워틀링 섬을 발견하고 상륙했다. 대성인의 대오본전 건립에서 213년째 되는 날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거기서 무언가 불가사의한 인연을 느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라고 이름한 그 섬은 그가 목표한 시판그도 동양도 아니었다. 그곳은 서양인에게 미지의 신세계, 미국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대항해 시대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었던 것이다. 콜럼버스가 도달한 날로부터 지금 400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의 항해는 황금을 찾고 식민지를 얻기 위한 여행으로 미국의 원주민에게 그것은 다만 침략일 뿐이었다. 그러나 신이치의 여행은 휴머니즘의 황금빛을 세계에 가져다주는 평화 여행이었다. 그것은 세계 광선 유포로 향하는 대항해 시대의 개막이었다. 콜럼버스 상 앞에서 신이치 일행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기념 촬영이 끝나자 신이치는 콜럼버스 상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들은 지금 콜럼버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제1보를 새겼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려는 일은 콜럼버스를 훨씬 능가하는 대위협이다. 이 지구에 무너지지 않는 행복과 영원한 평화라는 신세계를 만들려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서 오늘이라는 날은 반드시 역사의 위대한 의의를 새기는 기념일이 될 것이다. 모두 엄숙한 마음으로 신이치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기에는 아직은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신이치는 아득한 바다 저편을 꼼짝 않고 주시했다. 붉은 석양 속에 머리카락을 바람에 흩날리며 서 있는 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신이치는 잠시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기심에 있는 은사 도다 조세이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선생님, 신이치는 선생님 말씀대로 신세계 광포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쏟는 태양을 받은 그의 얼굴은 금색으로 불타며 빛나고 있었다.